자, 오늘은 챕터 3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그러면 재료의 기계적 성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시험법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 결과를 보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내용을 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목적을 보면 How to measure strain through various experiments. 그래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응력과 변형률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strength, Poisson's ratio, and strain energy. 강도라든지 아니면 Poisson's ratio. Poisson's ratio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막대를 그 외부에서 이제 인장력을 줘갖고 잡아당기게 되면 길이 방향으로 물론 늘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하고 수직인 이 폭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줄어들겠죠. 근데 이 줄어드는 그 양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 비율이 재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화송 레이쇼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주는가. 그 다음에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이 재료에 또 똑같이 인장력을 가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 재료에다가 일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F라고 하는 힘을 주어서 이게 델타만큼 이렇게 늘어났다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외부에서 일을 해줬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재료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재료는 변형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재료가 변형에 의해서 재료 내부에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로 저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줬다는 얘기는 일을 해주었다는 것이고, 그 일이 결국 재료 내부에는 변형 에너지로서 저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관계를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 그래서 변형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에너지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그 인장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압축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기를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이 왼쪽 부분과 이 오른쪽 부분이 있는데, 왼쪽 부분이 실제로 시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쪽에 오른쪽은 여기에서 이제 실험이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위 컨트롤러입니다. 우리가 하중을 얼만큼 주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끔. 여기가 시험 기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베이스가 되고, 여기 베이스에 고정되어 있는 요 이제 장치를 통해서 여기가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바로 그 여기에 요 시험편을 고정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척이라든가 아니면 지그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편을 요 양쪽에서 그 이동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이 시험편이 변형이 되지 않았을 때, 즉 여기서 힘을 공급해 주지 않았을 때는 이게 이제 원래의 시험편 그대로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요것이 위로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 힘이 여기 시험편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걸리는 힘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이런 시험기를 소위 유압을 이용한 시험기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전부 전기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만 통해서 얘를 이제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중을 측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로드 셀이라고 하는 걸 붙입니다. 로드 셀. 그러니까 로드 셀이 뭐냐면 하중을 측정하는 센서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 굉장히 정확한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어떤 물체의 무게를 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로드 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로드 셀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걸 이제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가서 로드 셀에서 지금 하중이 얼마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변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길이가 얼마큼 변형됐는가. 그래서 그 변형이 얼마큼 됐는지를 이제 알아보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편에 보면 시험편 그림이 빠졌네. 여기 이제 시험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시험편이 있고 이제 여기가 평행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평행부. 그래서 이 평행부 부분에다가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이제 이게 찍어놓게 되면 요 두 개의 점이 얼마큼 이동되었는가를 가지고 변형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요 사이를 우리가 게이지 랭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KS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표점 거리라고 했습니다. 표점 거리. 그럼 결국 요 점하고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표점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표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표점 거리라고 하고 요 두 점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것을 이제 변형량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지 랭스라고 하는 게이지 랭스라고 하는 것은 요 시험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 두 점 사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랭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주고 한 사람이 이쪽에서 이제 힘을 주고 있으면 이제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하중을 읽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얼마큼 늘어나는가 하는 것을 또 측정을 또 수동적으로 해가지고 델타가 얼마큼 늘었다라고 하는 걸 측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벌써 옛날 얘기고 요즘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그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가 우리 책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책을 잠깐 보면 그림 3-3이 있습니다. 그림 3-3 거기에 보면 셀로판지 같은 그 판 위에 가느다란 선이 이렇게 쭉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인 게이지의 실제 사진은 그 옆에 있는 사진 형태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잘 보면 흰색으로 해가지고 방향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방향이 뭐냐면 가로축, 세로축 방향을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이 방향의 그 스트레인을 재고 싶다 하게 되면 이 그림의 그 사진에 있는 것 중에서 길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쪽 라인으로 잘 정렬을 해서 거기다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인 게이지가 지금 보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가느다란 선이고 이게 셀로판지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딱 붙여줘 가지고 잡아당기게 되면 이 시편이 늘어나는 거하고 요 스트레인 게이지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했어요? 거의 똑같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거의 똑같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일렉트리컬 레지스턴스입니다. 뭐겠어요? 전기 저항식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보통 R이라고 나타내고 R이라고 하는 것은 로의 S분의 L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저항이고 여기 로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S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되죠. 면적. 그 다음에 여기 L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도선이 있을 때, 전기선이 있을 때 여기에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는 것이고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전기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가 그 전기 비저항이 크게 되면 저항이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L이 여기에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게 되면 결국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길이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어집니다. 그럼 저항이 얼마만큼 바뀌느냐를 가지고 그거를 뭘로 환산을 하냐 하면 스트레인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메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 스트레인 게이지 메타 이것이 바로 그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 저항을 우리가 스트레인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장치를 얘기합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그래서 여기 그 사진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가서 이렇게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연결하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선하고 여기 선을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가 스트레인 게이지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쭉 뽑아가지고 얘가 편에 의해서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스트레인이 숫자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딱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이 지금 얼마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로드셀에 의해서 하중이 얼마큼 걸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Electrical Resistance Strain Gauge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책에서 봤던 겁니다. 그거보다는 약간 다르지만 이제 이렇게 생긴 스트레인 게이지도 있어요. 스트레인 게이지가 굉장히 작아서 실제는 뭐 요렇게 작은 것도 있고 아까 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1cm, 1cm 되는 그러한 그 스트레인 게이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한 개에 뭐 몇만 원씩 이게 하는 건데 그래서 길이 방향을 잰다 하게 되면 요거를 요 표면에다가 표면을 잘 닦아 가지고 요거를 그 왜 순간 접착제 있잖아요. 그걸로 살짝 해서 요걸 딱 붙여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쭉 잡아당겨 주면은 스트레인 게이지 메타에서 이게 숫자로 이렇게 스트레인이 측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인장시험 편이에요. 요건 이제 황동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요 부분이 평행부가 되고 예전 같으면 여기에 두 점을 찍어 가지고 이 두 점 사이가 얼마큼 됐느냐 일일이 재가지고 스트레인을 이제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양쪽으로 이제 척이 와서 이걸 딱 이제 붙잡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책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세워놓고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볼 사람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보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제 여기다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더 발전해서 익스텐소메타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 익스텐소메타는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여기 시험편에다가 이렇게 걸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쭉 늘어나면서. 그래서 요것도 다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스트레인이 얼마큼 됐다라고 하는 걸 자동적으로 이제 전송을 해주는 그러한 장치예요. 그거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기계공학 실험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인장 시험을 합니다. 그 인장 시험을 할 때 보면 이제 요 시험기가 전기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로드 셀이 붙어 있고, 여기에다가는 소매. 그러면 여기 쭉 연결돼 갖고 스트레인, 여기서 쭉 연결돼 가지고 하중이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안에 전부 저장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하게 될 때까지 시험을 하게 되면 컴퓨터 내에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파괴가 될 때까지의 데이터, 무슨 데이터겠어요? 스트레인하고 그 다음에 하중 데이터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 안에서 시그마 제로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요. 시그마 제로는 뭐냐면 그 하중이 측정이 되면 그것을 원래의 단면적,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단면적으로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시그마 제로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노미널 스트레스 아니면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노미널 스트레스가 컴퓨터 안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은 이미 계산이 됐고, 그러면 이게 쭉 이제 변형이 되면서 그때마다 쭉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된 거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제 시그마하고 입실론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뭐냐면 시그마 제로라고 하는 것과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그마 제로는 정의를 얘기했고, 입실론 제로는 뭐겠어요? 입실론 제로는 원래의 길이로 늘어난 길이를 이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름을 붙이자면 노미널 스트레인 아니면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면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니면 노미널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그마 선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얻어진 시그마 입실론 선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의 강도를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스트레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기 저항식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발전을 해서 스트레인을 측정하는 기기 익스텐소메타를 요즘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할 때 그 스트레인을 그 표시해주는 기계가 스트레인 게이지 메타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테스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만능 시험기라고 부릅니다. 만능 시험기, 유니버설 테스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얘가 인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해갖고 이런 걸 얻게 되면 바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장 시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장 시험을 하는 기기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인장 시험기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요것을 거꾸로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아래로 내릴 수도 있겠죠. 아래로 내리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압축을 받겠죠. 압축을 받으면 입실론이 뭘로 표현이 돼요? 마이너스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얘도 쭉 누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파괴가 될 때까지 또 시그마하고 입실론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험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압축 시험. 그러면 이렇게 쭉 압축 시험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니까 압축 시험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에 걸리는 부분을 약간 바꿀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와 여기에다가 이 고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이제 요 같은 경우 어렵겠지만 여기가 이제 폭이 좀 넓다 하게 되면 거기다 볼을 하나 만들어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고정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볼을 하나를 올려놔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고정을 시키냐 하면 이 누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햄머라든지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돼갖고 요 앞에를 이제 약간 동구스름하게 해놓으면 어떤 한 점이 와서 그 볼을 누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이 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얘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가 이제 휘어지겠죠. 그럼 휘어지게 되면 그때 델타를 이제 측정을 하고 그때 힘을 계산을 해서 이거의 굽힘 강도가 얼마큼 되겠다. 이걸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얘가 무슨 시험기가 돼요? 굽힘 시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장, 압축, 굽힘을 다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만능 시험기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노미널 스트레스를 시그마 n 여기 이제 노미널의 약자를 쓰죠. n이라고도 표현하고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 제로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노미널 스트레스는 바로 원래 시험편의 단면적 A0로 나눠준 스트레스를 노미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미널 스트레인 입실론 n으로 표현하고 아니면 5로 표현하고 L0로 나눠주는 이것을 우리가 노미널 스트레스라고, 노미널 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불러서 노미널 대신에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아니면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노미널 스트레스, 노미널 스트레인 다이어그램 아니면 너무나도 흔하게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시그마 입실론 선도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여하튼 시그마 입실론 선도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은 요 시그마는 노미널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스트레인도 노미널 스트레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그림에서부터 재료의 강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강도를 보여주는 재료가 뭐냐면 영강입니다. 마일드 스틸. 그래서 마일드 스틸을 가지고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바로 이 그림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프로포셔널 리미트. 우리말로 바꿔주면 비례 한도가 됩니다. 비례 한도. 그래서 비례 한도라고 하는 건 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이 제로에서부터
정확하게 직선 형태로만 나타나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 맨 끝 부분을 우리가 프로포셔널 리미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수식으로 바꿔준다면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시그마는 여기 기울기 곱하기 입실론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제 스프링에 대한 수식이 있죠. F는 K 델타.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후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기울기는 우리가 보통 2로 표현합니다. 2.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시그마는 2의 입실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러한 시기 성립할 때까지 거기에 최대치를 우리가 프로포셔널 리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선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기울기를 우리가 2라고 하죠.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영스 모듈러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0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스 모듈러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약간 직선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직선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일래스틱 리미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일래스틱 리미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선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하중을 제거를 하게 되면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에 최대 응력을 얘기합니다. 비례한도하고 약간 다르죠. 비례한도는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고 일래스틱 리미트는 약간 직선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하중을 제거했을 때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는 응력의 최대치를 우리가 탄성 한도라고 부릅니다. 일래스틱 리미트는 탄성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재료가 탄성을 이루는 그러한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일드 스틸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점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뭐 이걸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약간 위로 튀었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또 내려오는 이러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또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로 살짝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꺾어지는 점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항복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상이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U Y S라 YP라고 부르죠. 어떻게 되냐면 upper yield point. 그래서 이것을 상항복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내려오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하항복점이겠죠. 그래서 시그마 L, Y, P. 그래서 lower yield point.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하항복점이 됩니다. 그러면 상항복점과 하항복점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항복강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정확하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점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항복강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제 상항목점이 없으니까 요 그림은 그러면 마일드 스틸에서는 지금 두 개가 나눈다고 그랬죠. 상항목점하고 하항목점. 그러면 항목 강도를 뭘로 정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목 강도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목 강도를 정해줄 때는 상항목점하고 하항목점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해서 항목 강도라고 해주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다 하항목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YS라고 하는 것은 하항목점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목 강도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yield스트레스. 그래서 yield스트레스보다는 yield strength를 많이 쓰죠. yield strength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그 항목 강도를 지나게 되면 이제 여기 쭉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 올라간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그 인장 시간편이 균일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소위 요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길까요? 재료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공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공 경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가공 경화 현상에 의해서 시그마가 자꾸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공 경화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보통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굵은 철사를 이제 자른다라고 했을 때 굵은 철사를 가지고 보통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붙잡아 갖고 얘를 우리가 끊고자 하는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굽혔다가 다시 펴줬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자꾸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 가지고 결국은 거기가 끊어집니다. 그게 이제 가공 경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죠. 또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판을 놓고 망치로 소위 뭐 망치로 때린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단조 가공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조 가공을 하게 되면 판의 두께가 어떻게 돼요? 얇아지면서 재료가 계속 이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왜 올라가느냐 하게 되면 결국 가공을 받아서 재료가 경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공 경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가 쭉 되다가 이 점에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이 뭐가 되느냐 하면 ultimate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 극한 응력이라고 번역이 되고 KS로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인장 강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인장 강도. 그래서 이제 요 점이 바로 아니면 이 재료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응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가게 되면 도리어 하중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도리어 작아집니다. 이 작아져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드디어 파단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요 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프랙처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프랙처 스트레스. 번역을 하게 되면 파괴 응력이 됩니다. 파괴 응력. KS로 얘기하면 파단 강도가 됩니다. 파단 강도. 이게 지금 영어하고 우리 KS에 있는 거하고 막 혼용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라고 부를 때도 있고 스트렝스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KS로 할 때는 무슨 강도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다 통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ultimate 스트레스, ultimate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뭐 인장 강도 그러면 뭐 인장 강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시그마 입실론 선도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강도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갈 때는
요 시편이 균일하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균일하게. 그러다가 요 점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어떻게 되는지 보이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 오목하게 들어갔죠. 바로 요러한 점이 딱 생기는 요럴 때의 강도가 얼티메이트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요 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시험편이 갑자기 쏙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국부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국부수축. 영어로 얘기하면 네킹이에요. 네킹.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킹이라고 써 있는데 이 네킹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편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똑같은 힘이 걸리게 되니까 스트레스는 어디가 가장 많이 걸리겠어요? 그 쏙 들어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자꾸 좁아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쭉 잡아당기면 그 면적이 자꾸 작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끊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끊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국부수축이 일어났던 바로 그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을 요 탄성 한도까지 잡아서 일레스틱 리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일드 스트레스에서부터 여기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을 이제 항복 구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이 부분, 이게 스트레인 하드닝이죠.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할 변형 경화가 됩니다. 변형 경화. 근데 변형 경화를 또 다른 말로 가공 경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공 경화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네킹이 일어나서 드디어 파괴되는 부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마일드 스트레인인 경우의 얘기고, 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선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선도. 그래서 이러한 선도가 있을 때는 항복 강도를 어디로 잡아줘야 될까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다 노미널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원래 A0라고 하는 단면적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길이가 계속 늘어나면서 단면적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바로 이 점이 될 리는 없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실제적인 스트레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점에 있어서의 그 당시에 단면적으로 거기에 걸리는 힘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짜 응력이 됩니다. 진짜 응력.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true stress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라인이 있죠. 요 라인이 지금 true stress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실제의 응력을 구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요 그림을 가지고서 이러한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측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요걸 계산하는 방법을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려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트루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의 가정은 뭐냐면 시험편을 이렇게 쭉 잡아당겼을 때 시험편이 균일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가정이죠. 네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트루 스트레스라고 해갖고 시그마 T라고 우리가 저기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그마 T는 A분의 P가 되겠죠. P는 그때 걸리는 힘, A는 바로 그때의 단면적. 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면적에다가 노미널 스트레스를 곱한 것이 그때의 힘이죠. 그러니까 힘은 뭐 당연히 똑같습니다. 근데 이 A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A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 조건을 씁니다. 요 조건이 뭐겠어요? 시험편이 이렇게 쭉 균일하게 늘어나게 되면 그 시험편의 볼륨은 일정하다. 그래서 A0에다가 원래 그 시편의 길이를 L0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부피가 되겠죠. 근데 그 부피는 변했을 때의 단면적에 그 다음에 변형된 길이를 곱해준 거하고 이제 같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피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A분의 A0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A분의 A0 그러면 이 A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L0분의 L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L0분의 L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N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L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원래의 길이에다가 변형된 양만큼 더해준 게 이제 변형된 길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것을 계산하게 되면 L0 오버 L0 그러니까 1이 되고 델타 오버 L0가 입실론 n의 정의가 되니까 1 플러스 입실론 n에다가 시그마 n을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시그마 t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그마 n하고 시그마 n을 알고 있었죠. 아까 그 시그마 입실론 선도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점에서의 입실론하고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실제의 응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루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인이 L분의 L0분의 델타지만 실제로는 이 늘어날 때 보게 되면 각 부분마다 늘어나는 정도가 쭉 다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의 어떤 위치에 있어서의 입실론을 구해보자 하게 되면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L이라고 하는 부재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조그만 힘을 주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얼만큼 얘가 늘어날 거예요? DL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DL만큼 늘어나게 되면 그 DL만큼 늘어난 것을 L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그때에 있어서의 스트레인이 된다. 그래서 입실론, 여기도 입실론 T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T로 이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입실론 T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길이에서부터 그다음에 변형된 길이 L 원래는 이게 이제 그냥 L이 됩니다. 원래는 그냥 L이 되는데 그것을 L0 플러스 델타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L분의 DL을 L0에서부터 L0 플러스 델타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로그 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로그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 L0분의 L0 플러스 델타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1 플러스 입실론 n이 됩니다. 또 그걸 알게 되면 입실론 t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그마 입실론 선도를 노미널 스트레스, 노미널 스트레인으로 우리가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을 해서 진응력, 진변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가 이제 국부 수축을 보여줬던 그림이고, 자, 여기에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이걸 이제 이쪽에서 잡아당긴 힘이,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시그마 U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U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움푹 패여지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네킹.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자꾸 가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파괴가 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으면 지금 뭐죠? 덕타일 머티리얼의 파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타일 머티리얼 그럼 뭡니까? 연성 재료죠. 연성 재료. 그러면 연성 재료가 아니면 무슨 재료예요? 취성 재료가 되겠죠. 그럼 취성 재료인 경우에는 이렇게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연성 재료의 파괴라고 했죠. 그럼 취성 재료인 경우에는 시그마 입실론 선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걸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약간 휘는지 안 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파괴가 생깁니다. 이렇게 파괴가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파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면이 이렇게 움푹 패여지는 이러한 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갖고 실험하면 되죠? 백목. 그죠? 취성 재료의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백목입니다. 그럼 백목 가지고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자, 이게 이제 취성 재료고 여기서 힘을 쭉 주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눈에 안 보이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힘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랬지? 자, 이 백목이 이게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졌나 봐요. 아니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평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어떻게 돼요? 거의 직선 형태로 깨져요. 여기서 뭐 온폭 파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취성 재료의 파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연성 재료는 어떤 응력에 약한가 하면 전단 응력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전단 능력이 맥시멈 되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게 연성 재료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어느 면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걸리는가.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45도 각도일 때에 이쪽이나 45도 각도에서 가장 전단 능력이 최대로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요 각도가 몇 도에 해당할 것 같아요? 45도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전단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가 45도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더 확대를 시킨 겁니다. 요것은 한쪽은 약간 튀어나왔고 한쪽은 이렇게 온폭하게 이제 패여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각도,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의 각도가 45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계 재료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는 약간 콘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컵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컵 앤 콘형 파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성 재료인 경우에
파괴가 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파괴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 for mild steel. 이게 이제 영광에 대해서 지금 시그마 입실론 선도를 예로 하나 드러났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가 뭐죠? 상항복점.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항복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인장강도, 여기 파괴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각각에 대해서 지금 쭉 올라가서 여기 시그마 PL 하게 되면 이게 뭐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례 한도, 프로포셔널 리미트. 그래서 거기가 여기 시그마 PL이 240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Y의 U 이렇게 표현된 거,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해요? 상항복점. 상항복점은 262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여기선 하항복점 248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여기 얼티메이트 스트레스가 435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여기 프랙처 스트레스가 324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뭘까요? 요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좁아서 잘 읽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케일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스케일은 까만색으로 표현된 거고, 그 다음에 확대해서 그려놓은 이 그림에 대한 스케일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대된 이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씩 읽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부분을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그마 PL이 되고, 여기에 기울기가 있는 거죠. 여기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분의 이걸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이 뭐라고 한다고 했죠? 2라고 표현하고, 영스 모듈러스. 우리가 보통 KS로 부르면 뭐라고 부르냐면 종탄성계수 이렇게 부릅니다. 종탄성계수.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방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탄성, 길이 방향의 탄성계수. 그래서 그걸 영스 모듈러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는 덕타일 머티리얼하고 브리틀 머티리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시그마 입실론 선도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요 선도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연성 재료에 대해서 시그마 입실론 선도를 그렸다라고 하는 거와 이게 이제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느 부분에서부터 탄성을 이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는 항복 강도가 어디라고 우리가 정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일단 이제 재료의 거동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중을 쭉 줘가지고 쭉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이 선을 따라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만약에 하중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재밌게도 요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남아요? 스트레인이 남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시험편에서 쭉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이게 쭉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성 회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탄성 회복이 돼가지고 이게 쭉 가다가 여기 너무 많이 늘어났으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지 않죠. 그러면 원래의 길이보다 얼만큼 더 길어진 상태에서 얘가 멈출 겁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변형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거를 영구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영구 변형. 그러니까 계속 남는 변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놨는데 원래 길이로 다 돌아가 버리면 뭐가 된 거예요? 탄성 영역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쭉 잡아당겼다가 놓고 하다가 이제 어쩔 때가 나올 거예요. 잡아당겼다가 놨는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딱 정확하게 잡을 수만 있다면 여기서부터 소성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영구 변형량이 그러니까 영구 변형률이 0.002가 되는 거기에 해당하는 응력을 항복 강도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쭉 내려오면 이제 이만큼이 영구 변형률로 남게 되는데 요게 조금씩 작아져 갖고 요 정도 오게 되면 여기서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영구 변형률이 0.002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요 응력을 우리가 항복 강도로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0.2% 옵셋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항복점이라고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0.2% 옵셋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거꾸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서 0.002를 딱 찍어가지고 여기에 평행한 직선을 쭉 커서 만나게 되는 이 점을 우리가 항복 강도로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성 재료에 있어서의 항복 강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취성 재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취성 재료는 여기 보듯이 쭉 올라가다가 언제 깨졌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늘어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깨진 거죠. 이렇게 되면 바로 요 점과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성 재료의 경우에는 뭐 바로 여기 파괴되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항복 강도로 대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틀 머티리얼인 경우요. 파단이 생기게 되면, 이제 파괴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파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까 백목학 모양하고 어때요? 뭐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를 원통형으로 이렇게 시험편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서 붙잡아주고 여기를 눌러대는 거죠. 쭉 누르게 되면 얘가 요렇게 볼록하게 이제 변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쫙 금이 가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압축 시험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좀 과도하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힘을 가해주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반력이 생길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볼록해지는 이러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벌지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럼 벌지 인도 있겠죠? 약간 움푹하게 파여지게 되면 그걸 벌지 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벌지 아웃이고. 자, 이게 이상한 그림이죠.
이거는 무슨 그림이겠어요? 이게 시그마 입실론 선도입니다. 시그마 입실론 선도인데 이 시그마가 지금 요 선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전부 마이너스에 와 있죠. 입실론도 보게 되면 전부 마이너스 쪽으로 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시험을 한 거예요? 압축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기에 약간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뭘까요? 요 부분은 인장 시험을 한 부분이죠. 그죠? 여기가 시그마 입실론인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 요 부분은 인장 시험을 한 부분이고 요 부분은 압축 시험을 한 부분입니다. 그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선도입니까? 보면 typical concrete mix라고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를 가지고 재료의 성질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장 시험을 해서 여기를 얻고 압축 시험을 해서 여기를 얻어서 한꺼번에 붙여버리면 콘크리트에 대한 전체의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 보면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게 2.76 메가파스칼 정도 나옵니다.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0.2kg 중 정도 되는 거죠. 그죠? 10분의 1 정도 나눠주면 되니까.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압축 강도가 되겠죠. 압축 강도가 무려 34.5입니다. 몇 배예요? 대략 4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재료는 뭐에 강하다는 거예요? 압축에 강하고 인장에 매우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뭐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강의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실 이 강의실 바닥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닥 쪽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뭘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압축 하중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으로 봤을 때, 요 밑에 바닥으로 봤을 때는 얘가 여러분들이 압축력을 가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약간 휘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과도하게 확대를 시키면 휘어지게 되겠죠. 자, 휘어지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러한 막대를 휜다고 봅시다. 이렇게 휘게 되면 요 윗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압축이 걸리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바깥쪽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늘어납니다. 인장 응력이 걸리겠죠. 자, 이 바닥을 만들 때 콘크리트로만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쪽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압축이니까 뭐 안전하겠죠. 그런데 이 아래쪽은 인장 응력이 걸리니까 매우 위험할 거예요. 그죠? 왜? 실제로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콘크리트로만 이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닥을 만들 때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발견이 돼요? 철근을 집어넣잖아요. 철근을. 그럼 철근을 보게 되면 철근은 인장 강도가 크겠어요? 압축 강도가 크겠어요? 인장이 뭐 거의 똑같습니다. 압축이나 인장이나. 근데 여하튼 철근은 인장에 매우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재료를 콘크리트에다가 넣어줘야죠. 그렇게 되면 인장력이 걸리는 곳에서 얘가 그 인장력을 다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볼 생각을 했으니까 그 철근을 집어넣을 때 아래쪽에다 넣는 게 유리해요? 위쪽에다 넣는 게 유리해요? 설명 다 했잖아요. 아래쪽에서 인장응력이 걸리니까 인장응력을 받으려면 아래쪽으로 넣어야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슬라브를 뭐 보통 슬라브를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보면 먼저 철근을 가지고 바닥에다가 쫙 철근을 먼저 깔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그 펌프 차가 와가지고 콘크리트를 붓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슬라브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는 철근, 그 다음에 윗부분에는 콘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여기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예는 이번엔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이에요. 뭐였어요? 회주철입니다. 회주철. 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압축 강도에 강하고 잘 깨지는 그런 재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인장 쪽에서는 매우 약하고 압축 쪽에서는 매우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탄성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훅스로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식을 세우면 시그마는 2 입실론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여기에 2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성계수. 우리 KS로 얘기하면 종탄성계수. 영어로 얘기하면 영스 모듈러스 또는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시티 또는 일레스티시티 모듈러스. 뭐 영어는 뭐 아주 다양하게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라고 하는 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서의 기울기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3.4절 훅스로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